제 이름은 자야예요. 자정이 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룸메이트의 장난. 질 나쁜 여고생의 위험한 장난. 500의 당일 밤 판매. 내 손목에 붉은 흔적이 나타났다. 룸메이트에게 그 거래 기록을 지워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내 복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이 복을 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질 나쁜 여고생. 위험한 500이라는 문구 아래에 내 사진 한 장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몽님은 사람 때리는 걸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남이 우는 소리는 듣기 싫어했다. 처음 맞았을 때 나는 그의 규칙을 몰랐다. 밤새도록 서럽게 울어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용님을 완전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가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으로 갈 엄두도 못 냈고, 그가 새를 잡으라고 하면 나는 물고기 한 마리 건드리지 못했다. 그저 빨리 졸업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빨리 그의 마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키지 않더라도 이용령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문구를 병소 사이트에 올려, 게다가 너처럼 못생긴 애를 산 사람이 좋아할 리 없잖아 라는 비웃음까지 죽은 사람들 틈에서나 운을 시험해봐야지. 송곳처럼 귓가를 찌르는 소리에 귀가 아팠다. 이용령은 집안에 돈이 많았고 학교에도 인맥이 있었다. 나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망신당하는 게 처음도 아니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반년만 더 있으면 수능을 볼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용님은 자신의 베개 밑에서 500위안의 노잣돈을 발견했다. 이용님은 매우 기분 나빠했다. 우리 기숙사 애들이 자기 보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줄 알았다. 그는 우리 3명을 한 줄로 세웠다. 어젯밤에 누가 뒀는지 차례대로 말하라고 했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다. 뒷감당은 심각했다. 노여는 계속 울어댔다. 그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온 아이였다. 피부는 검고 마른 데다 성격이 정직했다. 말하는 것도 가장 솔직했다. 자예요. 어젯밤에 자야가 내 침대 머리맡에 잠시 서 있는 걸 봤어요. 틀림없이 얘예요.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평가를 거두기로 했다. 어젯밤에 림언니 침대 곁을 지나간 건 맞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림언니 베개 밑에 뭘 넣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은 청명절이나 7월 반도 아닌데 내가 어디서 노잣돈을 주워오겠는가? 이용님이 나를 따끔하게 훈계하려던 찰나 갑자기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다. 대금 결제 완료. 7일 후 물건 인도. 내내 말이 없던 둘째가 입을 열었다. 그는 나와 이용님을 번갈아 보았다. 혹시 그 병소 사이트에서 보낸 거 아닐까요? 림 언니, 어제 거기다 광고 올리셨잖아요. 500에 넘긴다고요. 자야를요. 그의 말에 이용님도 생각이 났다. 그는 약간 흥분했다. 그럼 이 500위안 노잣돈을 귀신이 낸 거란 말이야. 어른들께 들은 적이 있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점 찍으면 그 사람의 왼쪽 손목에 붉은 표식을 남긴대요. 때가 되면 목숨을 가지러 온다고요. 둘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용님은 내 왼쪽 팔을 확 잡아당겼다. 내 손목 부위를 확인했다. 거기엔 선명하게 붉은 흔적이 생겨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손목에 장신구를 차는 습관이 없다. 그러니 이 붉은 흔적은 정말로 귀신이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이었네. 어떻게 이런 기괴한 일이 다 있지? 대단하다, 자야. 너처럼 못생긴 애가 귀신 눈에 들다니 말이야. 참 복도 많네. 하지만 정말 죽게 될 텐데. 둘째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다. 이용님이 계속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봤기 때문이다. 둘째는 말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내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번 달 남은 생활비를 전부 이용님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애원했다. 림 언니, 그 광고 좀 지워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니? 설령 귀신이 있다 해도 너같이 못생긴 애는 평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내가 귀신이랑 인연을 맺어준 거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말을 마친 이용님은 가방을 챙겨 기숙사를 나갔다. 오늘 데이트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이리라. 이용님이 마침내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노요와 둘째는 다른 기숙사로 피해버렸다. 이 모든 게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그가 나타났다. 나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비몽사몽 중에 침대 곁에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졌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 침을 흘리는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 비명을 질렀다. 기숙사 안의 모든 사람을 깨웠다. 이용님은 특히 분노했다. 그는 머리맡에 있던 알람 시계를 집어들어 내 침대 위로 던졌다. 한밤중에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노요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자해야? 악몽이라도 꾼 거야? 빛이 비치는 순간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옆구리에 느껴지는 끈적한 촉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왼쪽 손목을 들어보니 붉은 흔적의 색깔이 확실히 더 짙어져 있었다. 나는 정말로 귀신에게 찍힌 것이다.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울음을 터뜨릴 새도 없었다. 한 번만 더 내 잠을 방해해봐. 다음엔 시계 정도로 안 끝나. 알았어? 그의 집은 부자였다. 분명 우리 학교에 합격할 실력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학교에 큰 돈을 기부했다. 햇살 장학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는 그렇게 입학했다. 나와 다른 두 룸메이트는 모두 햇살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의 노예가 되었다. 맞아도 욕을 먹어도 참아야 했다. 만약 내가 이용님의 자료를 그 병소 사이트에 올린다면 그도 나처럼 귀신에게 찍히게 될까? 당초에 이용님은 그저 아무 병소 사이트나 골라 내 정보를 올렸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찾아도 그 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풍수 포럼을 찾아내 현상 수백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한 사람이 익명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사이트를 찾는 게 저주를 풀기 위해서인가요? 손목에 붉은 흔적이 있나요? 그게 있다면 귀신과 혼인 약속을 한 겁니다. 풀 수 없어요. 대신 시집 보낼 사람을 찾지 않는 한, 대신 시집 보낼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괜찮아지는 걸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내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급히 답장을 보냈다. 대신 시집 보내려면 조건이 있나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천도에 어긋나니 시주께선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대조한 다음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쳐내면 됩니다. 이용님의 사주는 딱히 비밀도 아니었다. 한때 그는 점술에 빠져 있었다. 타로 카드부터 주역까지 거의 안 해본 게 없었다. 기숙사 애들 모두 그가 오행을 다 갖춘 부귀를 누릴 아주 좋은 사주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이용님이 나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 날이 밝자마자 나는 아픈 척을 했다. 선생님께 병가를 냈다. 나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손가락 끝에 피를 주사와 섞어 종이에 접었다. 이용님의 사주를 적었다. 그리고 황색 종이 사이에 머리카락 7가닥을 넣었다. 그중 3가닥은 내 것이었고 나머지 4가닥은 나가기 전 이용님의 빚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황색 종이를 가슴팍에 품었다. 포럼에 그 사람은 무덤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1년 내내 빛이 들지 않고 사람도 적어서 50에 가장 적합해. 귀신의 힘이 가장 약할 때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을 지키던 노인의 말로는 이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오시가 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가슴팍에 황색 종이를 만져보고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이용님의 이름을 한 번씩 불렀다. 보폭을 좁혀서 몇 바퀴를 돌았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든 이 방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리라. 그럼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가슴이 떨리고 무서웠다. 품 안에 황색 종이를 꺼냈다.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서 황색 종이가 땅에 떨어졌다. 포럼에 그 사람이 말했다. 황색 종이가 제가 되면 이 재물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제가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귀신은 저 종이에 적힌 게 이용님의 사주라는 걸 알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멍해졌다. 이용님의 하얀 왼쪽 손목에 연분홍색의 흔적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내 왼쪽 손목의 붉은 흔적을 보니 과연 조금 옅어져 있었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이용님은 내 웃음에 소름이 돋아했다. 빨리 가서 빨래나 안 해? 지금 갈게요. 나는 매우 기분 좋게 문을 나섰다.
기숙사 안에서 둘째가 이용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약간 아첨하는 말투였다. 림 언니, 자야가 아프잖아요. 그냥 제가 대신 빨래 해줄까요? 닥쳐, 어디서 착한 척이야. 그날 밤 이용님이 귀신과 마주쳤다. 누군가 자기 얼굴을 만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그 사람 손이 끈적거려서 정말 역겹다고 했다. 말하면서 그는 계속 손등으로 얼굴을 닦아냈다. 아마 아직 벌레가 나올 시간은 아닐 것이다. 그가 너무 빨리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귀신에게 찍혔다는 사실을 말이다. 코찔찔이 이리 와. 오늘 밤 우리 침대 바꿔서 자. 나는 이용님과 자리를 바꿨다. 이용님은 내 이불을 덮고 잤다. 그는 나를 못생긴 년이라고 욕하며 가리켰다. 내일 너 이거 침대 시트랑 이불 커버 같은 거 다 깨끗이 빨아놔. 또 벌레 기어 들어오면 그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죽어가는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었다. 이용님은 구시렁대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1시간 뒤 그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사람이 날 만져. 나는 조금 놀랐다. 전날 밤 귀신은 한 번만 왔었다. 그런데 오늘 밤엔 벌써 2번이나 왔다. 이용님이 한참 소란을 피우다 다시 잠들어 평온한 밤을 보냈다. 날이 밝자 나와 룸메이트들은 세수하러 일어났다. 아침 자율학습을 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용님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아무도 못 가. 어젯밤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노연은 조금 멍한 상태였다. 벌레 아니었어요. 난 그게 벌레가 아니란 걸 알아. 귀신이야. 이용님은 나쁘긴 했지만 멍청하진 않았다. 어젯밤 일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짐작한 뒤 그는 곧바로 자신을 살펴봤다. 왼쪽 손목에 새로 생긴 붉은 흔적을 발견해. 자야? 분명 귀신한테 찍힌 건 너 같은 멍청이였는데 왜 내 손목에 붉은 흔적이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지? 나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용님이 이렇게 빨리 나를 의심할 줄은. 심장이 마구 떨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티를 내지 않았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둘째가 갑자기 내 왼쪽 손목을 보았다. 흔적이, 자야 손목에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이용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손목에 남은 붉은 흔적을 확인했다. 그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럼 내 손목에 이 흔적은 어떻게 된 거야? 둘째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한번 보더니 꾹 참고 말을 이어갔다. 림 언니, 어제 저 훈계하실 때 팔찌 차고 계셨잖아요. 아마 그때 남은 자국일 거예요. 이용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흔적을 보았다. 그리고 둘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 이용님은 여전히 어젯밤에 귀신을 만났다고 믿고 있었다. 저희 집이 장례 관련 일을 해요. 어른들께 들은 적이 있어요. 림 언니,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말로요. 집이 장례 일을 한다면 귀신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도 알겠네. 둘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어제 선생님께 병가를 낼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학교에서 나를 수시 전형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내 앞날은 창창했다. 이 시점에 이용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옷구슬을 이용님에게 주었다. 이런 싸구려 옷구슬을 너희 같은 거지들이나 보물처럼 여기지. 이용님은 옷구슬을 왼쪽 손목에 찼다. 마침 그 붉은 흔적을 딱 가렸다. 됐어, 다들 수업이 나가. 이용님은 어젯밤 잠을 설쳐서 다시 잠을 보충하려 했다. 어차피 선생님은 그가 수업을 빼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큰 짐을 던 듯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교실로 가는 길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둘째와 대화했다. 그 옷구슬 효과가 있을까? 조금은 있겠죠.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옷구슬이 있으니 사악한 기운을 막아줄 귀신이 거야. 어젯밤처럼 다시 이용님의 몸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대신 시집 보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귀신이 그를 찾지 못하면 결국엔
예전에 묶어둔 붉은 흔적에 의지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흔히들 설마 하는 게 사람 잡는다고 한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역시나 귀신이 찾아왔다. 첫날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손목의 붉은 흔적은 점점 색이 짙어졌다. 언제든 끌려갈 수 있는 상태였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옥구슬을 망가뜨릴 방법을. 다음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둘째가 갑자기 내 곁으로 와서 말을 걸었다. 자야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요즘 잠을 잘 못 자니? 당연하지. 요 이틀 밤 동안 눈만 감으면 귀신이 달라붙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 내 옥구슬을 림 연니한테 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었으면 너 빌려줬을 텐데. 옥구슬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 하지만 옥구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옥에는 영혼이 있대. 검은 게 피 같은 부정한 것이 묻으면 영험한 기운이 사악한 기운으로 변한대. 오히려 귀신을 불러 모으게 된다는 거야. 나는 둘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이 말을 한 의도를 파악하고 싶었다. 노인분들 미신이지 뭐. 그냥 애들 겁주려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 나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맞든 아니든 나는 시도해봐야만 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 밤 이용님은 또 늦게 들어왔다. 옥구슬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안 뒤로 그는 줄곧 이렇게 기고만장했다. 매일 소등 시간이 되어서야 기숙사에 돌아왔다. 오늘 밤엔 밖에서 술도 좀 마신 모양이라 더 늦게 들어왔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앞을 가로막았다. 림 언니, 저 요즘 계속 잠을 못 자요. 자꾸 악몽을 꿔요. 둘째가 그러는데 그 옥구슬이 마음을 안정시켜준대요. 그 옥구슬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밤새가 아니라 밤이라도요. 제발요. 그는 왼쪽 손목에 옥구슬을 힐끗 보았다. 내 급이 어느 정도라고. 감히 내 물건을 빌려달래? 내 손에 끼워져 있으면 내 물건이야. 알아들었어? 하지만 그 옥구슬 언니 거 아니잖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용님에게 뺨을 맞았다. 이용님의 손에 피가 묻었다.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옥구슬을 만지며 차갑게 경고했다. 내 손에 끼워져 있으면 내 거야. 알아들었냐고. 나는 입을 틀어막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용님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몸을 돌려 화장실로 씻으러 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317까지 세었을 때 바라던 대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입가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다. 행복하게 웃기 시작했다. 둘째에게 옥구슬을 깨뜨리는 법을 들은 뒤 나는 시장에 가서 검은 구기자를 샀다. 그걸로 피주머니를 만들어 입안에 물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이용님을 화나게 했다. 그가 나를 때리게 유도했다. 그 틈을 타 피주머니를 깨물었다. 검은 게 피처럼 보이는 것을 그의 손에 묻혔다. 그게 다시 옥구슬에 묻게 했다. 전에는 내가 귀신 눈에 든 게 내 복이라고 말하더니 이제 그 복은 그의 것이 되었다. 이용님은 숨이 끊어졌다. 원래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찰이 온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니까. 둘째가 걸어와 내 곁에 섰다. 소원 성취한 거 축하해. 나는 둘째를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내가 바로 포럼에서 나한테 대신 시집 보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 상황을 너무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나중에 둘째가 옥구슬 해결법을 알려줬을 때 단번에 그라는 걸 짐작했다. 풍수를 알고 나만큼이나 이용님을 증오하는 사람. 노요가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포럼에 있던 사람은 나야. 옥님이 죽었네. 학교는 분명 이 소식을 덮으려 할 거야. 룸메이트인 우리는 어쩌면 대학 수시 명단을 받을 수도 있겠네. 그 말을 듣자 나는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다. 그런데 왜? 내 성적은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데 이제야 생각났나 보네. 나는 겁에 질려 둘째를 보았다. 누가 그를 조종할 수 있겠어? 잊었니? 그는 이용님과 내가 같이 죽였잖아. 나는 모든 게 기억났다. 그날 나는 실수로 이용님의 화장 거울을 깨뜨렸다. 가슴이 너무 떨리고 무서웠다. 둘째는 자기가 대신 배상해 줄 테니 당황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 이용님은 술에 취해 있었고
나는 맞는 게 무서워서 잘못을 둘째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용님이 전에도 사람을 때린 적이 있었지만 별일은 없었으니까. 다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용님이 둘째를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둘째가 죽은 뒤 학교와 이용님의 집안은 소식을 덮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사실을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대의 수시 합격권을 주겠다고. 나는 승낙했다. 강도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다. 그는 방학이 끝나면 자신의 문제집을 모두 나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며.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그의 시체뿐이었다. 분명 학대당해 죽었는데 사고라고 발표되었다. 아니야, 우리 기숙사엔 나랑 강도, 이용님 세 사람뿐이었는데 그럼 이 소녀는 누구지? 내 이름은 강지야. 꼬아지? 그 기괴한 병소 사이트 주소를 이용님에게 준 건 그였다. 내 정보를 병소 사이트에 올리라고. 이용님에게 제안한 것도 그였다. 그는 내가 순순히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걸 이미 짐작했다. 그래서 포럼의 풍수 전문가로 위장해 나에게 대신 시집 보내라는 아이디어를 줬다. 목적은 내 손을 빌려 이용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강도에게 미안한 짓을 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한 건 이용님이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내 왼쪽 손목에 붉은 흔적을 보았다. 건복다 못해 보랏빛을 띠고 그것은 있었다.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급하게 강지를 붙잡았다. 난 분명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왜 대신 시집 보내는 게 실패한 거야?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대신 시집 보내는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너도 저승길을 갈 시간이야.